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첫 소식입니다. 영주권 신청자의 복지 혜택 수령 여부를 가리는 공적 부조 심사 강화와 관련된 세부 요건이 공개됐습니다. 현금성 지원 등에 한정됐던 심사 대상이 메디케이드와 식품 주거 지원 등 비현금성 복지 혜택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취업 이민 신청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김규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어제 새로운 공적 부조 심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새 지침은 앞으로 접수되는 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서부터 적용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심사 대상이 되는 정부 혜택의 범위가 대폭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현금성 생계 지원과 정부 비용으로 제공되는 장기시설 보호 등이 주된 심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내달 18일부터는 소득이나 자산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주택지원, 식품지원, 정부지원 건강보험, 대학 학자금 등 재정지원, 현금 지원 등도 심사에 종합 반영됩니다. 적용 대상 역시 광범위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가족 초청 이민자를 비롯해 취업 이민 신청자, 투자 이민자, 종교계 종사자, 다양성 비자 이민자 등이 모두 대상입니다. 다만 복지 혜택을 수령한 적이 있다고 해서 영주권이 자동으로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연령, 건강, 가족관계, 자산 및 재정 상태, 교육 및 기술 등 5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복지 혜택 수령 여부와 함께 재정보증서 등도 종합 검토 대상입니다. 과거 복지 혜택을 받은 기록이 있더라도 현재 취업해 있고 건강하며 경제적 자립 가능성이 높다면 공적 부조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결격 사유는 없지만 공적 부조 부분에서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보증금을 통해 해당 사유를 해소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보증금은 최소 $1,000부터입니다. 액수는 향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혜택 규모 등을 토대로 개별 산정되며 예상되는 혜택 규모가 클수록 보증금도 높아지게 됩니다. KBN 뉴스 김규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들의 환급형 세액공제 환급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납세자들의 부담이 약 $30억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계속해서 김규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재무부와 국세청은 어제 자녀세액공제, 입양세액공제, 기회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4개 주요 환급형 세액공제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세액공제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에서 공제하고도 남는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환급 부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0이고 세액공제가 $1,500인 경우 기존에는 세금을 $0로 줄인 뒤 남은 $500를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이 적용되면 해당 대상자는 세액공제를 이용해 연방소득세 납부액을 줄일 수는 있지만 세금보다 세액공제액이 많을 경우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규정안에 따르면 해당 세액공제의 환급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미국 국적자 및 법적으로 인정되는 적격 외국인으로 제한됩니다. 이번 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약 100만 명이 해당 환급형 개인소득세 세액공제의 환급분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행정부는 추산합니다. 정부가 추산한 재정 절감 규모는 약 $30억.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아래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이 납세자가 세금으로 부담하는 혜택을 받는 시대가 끝났다며 연방법은 명확하고 재무부가 이를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김규진입니다. 교육단체들과 언론 노조 등이 정부의 비자 체류 신분 기간 폐지 규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새 규정이 학업 선택권을 가로막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교육자협회, 미국 교사연맹, 언론노조 뉴스길드, CWA, 전미 자동차 노조 등 8개 단체는 어제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 단속국을 상대로 체류신분 기간 폐지 규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다음 달 15일 발효를 앞두고 가처분에 해당하는 예비적 금지 명령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새 규정의 시행은 잠정 보류됩니다. 쟁점이 된 DS는 유학생, 교환 방문자, 외신 특파원이 학업, 연수, 취재 활동을 계속하는 동안 별도의 심사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F 비자인 1978년, J와 I 비자인 1985년부터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최종안은 DS를 폐지하고 입국 때부터 체류 종료일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의 체류 기간은 학업 연수 기간과 4년 중 짧은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2년 과정은 2년, 6년짜리 박사 과정은 우선 4년까지만 적용됩니다. 또 외신 특파원은 한 번에 최장 240일, 중국 본토 여권을 소지한 기자는 90일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학업이나 취재를 계속하려면 이민국의 체류 연장을 신청해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언론단체들은 외신 특파원이 반복적으로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국이 심사 과정에서 취재 결과물을 들여다볼 수 있어 정부의 비판적인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새 규정은 한국 유학생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협회에 따르면 2024-25 학년도 미국 내 한국 유학생은 인도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을 만나 한국 남성 유학생이 군 복무로 인해 학업을 쉬어야 하는 사정을 들어 규정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연내 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이 될 가능성이 나왔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합동 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며 북한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올 가을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도록 참모들에게 추진을 지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아시아 순방 때 김 위원장과의 대면 회담을 마련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며 다음 아시아 순방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센토사,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세 차례 만났습니다. 따라서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이 성사될 경우 7년 5개월 만에 네 번째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축소를 전격 지시하고 다음 날엔 김 위원장이 대화 요구에 반응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답했습니다. 트루소셜에 김 위원장이 전화로 이봐 도널드, 우리 사이 괜찮지라고 말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연합훈련은 대폭 축소됐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국방부는 전술적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을 계속하되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을 대폭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예정했던 것보다 일주일 앞당겨 오는 21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관련 기동훈련은 축소됐으며 일부 훈련은 취소되거나 시뮬레이션으로 전환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조정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대비태세와 훈련 목표는 유지된다며 미군의 훈련 목표에 어떤 차질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기 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들도 총기 소지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법무부는 어제 징역 1년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 전과자들도 총기 소지권 복원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행 연방법은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총기 소지를 금지해왔으며 도피 중인 범죄자, 불체자, 불명예 군 제대자 등도 총기 소지권을 박탈시켰습니다. 법무부는 이 규정으로 총기 소지권을 박탈당한 중범죄자가 약 3천여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정이 확정된 뒤 약 한 달 후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할 것이며 새 규정이 시행되면 첫 해에만 약 33만 명이 권리 회복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소지 권리는 신청자의 전과, 평판, 이후 행적 등을 고려해 법무부의 판단으로 회복될 것이며 불법 이민자, 성범죄자, 강력 범죄자의 총기 소유는 계속 금지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토드 블렌치 법무장관은 수정헌법 제2조는 부차적인 권리가 아니며 연방정부는 미국인의 헌법적 권리를 영구적으로 박탈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메신저 리보엑산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암 치료제가 대규모 3상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거뒀다고 하는데요. 환자 개개인의 종양 특성에 맞춰 치료법을 설계하는 정밀 면역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약사 모더나와 머크가 공동 개발한 환자 맞춤형 메신저 리보엑산 암 백신이 고위험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기 임상시험에서
암 재발과 전이를 억제하는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쓰인 mRNA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암 치료제가 대규모 3상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거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회사는 흑색종 제거 수술을 받은 고위험 환자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맞춤형 백신 인티스메란과 퍼크의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를 함께 투여한 환자군이 키트루다 단독 치료군에 비해 암이 재발하기까지의 기간이 유의미하게 연장됐습니다. 또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될 위험을 낮추는 부차적인 목표까지 달성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환자 개개인의 종양 조직과 혈액 표본을 분석해 종양에 나타난 고유한 돌연 변이를 찾아내고 이를 표적으로 면역 반응을 유도하도록 환자별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환자 개개인의 종양 특성에 맞춰 설계법을 설계하는 정밀 면역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더나는 내년까지 시판 허가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필수 백신 접종을 면제받는 어린이의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률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 유행을 막기 위한 최소 집단 면역 기준선인 9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2025-26학년도 유치원생 백신 접종률과 면제율을 집계한 결과 공립학교 입학 시 의무화한 백신 중 최소 한 건 이상을 면제받은 유치원생의 비율이 4.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직전 학년도 3.6%에서 0.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인원수론 약 15만 7천 명에 달합니다. 면제율이 전년보다 상승한 지역은 워싱턴 DC와 41개 주로 사실상 미국 대다수였습니다. 백신 면제 어린이의 비율이 가장 높은 주는 17.5%를 기록한 아이다호였고 유타 12.7%, 오리건 11%, 애리조나 10.6% 등이 두 자릿수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면제 비율이 5%를 넘는 주는 이들 4개 주를 포함해 모두 24곳이었습니다. 면제 사유의 대부분이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 부모의 종교나 신념, 선호 등에 따른 비의료적 면제였습니다. 의료 사유에 의한 면제율은 0.2%로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미국은 주에 따라 종교적 이유나 개인적, 철학적 신념을 이유로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자녀에게 필수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뉴욕, 메인, 웨스트버지니아, 캘리포니아주 등 4곳은 비의료적 면제를 허용하지 않아 해당 사례가 없었습니다. 맨해튼 혼잡통행료 시행 이후 교통량은 줄었으나 대기질 개선으로 이어진 효과는 미미했다는 뉴욕시 보건국의 공식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우려했던 외곽 우회도로의 공기질 악화도 없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최근 발표한 혼잡통행료 시행 1년 대기질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통행료 적용 구역인 맨해튼 60가 남단 지역의 초미세먼지 등 주요 대기오염 물질 농도는 제도 시행 이전과 비교해 소폭 개선되긴 했지만 유의미한 개선은 없었습니다. 보건국은 통행료 도입 이후 단속 구역 내 차량 통행량이 약 11% 감소했음에도 대기질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배기가스와 매연 배출이 많은 상업용 대형 트럭 운행이 여전한 데다 바람, 기후 등 환경적 변수가 상쇄 작용을 하면서 직접적인 공기질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뉴욕시의 경우 차량 배기가스 등 교통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이 전체의 10%에 불과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수많은 식당과 화석연료 소비량이 많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대기질 주 오염원입니다. 반면 혼잡 통행료를 피하려는 차량으로 인해 외곽 지역의 대기 오염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기우에 그쳤습니다. 보건국이 FDR 드라이브 등 우회도로 인근에 설치된 6개 측정소를 통해 모니터링한 결과 해당 지역의 대기 오염 수치 역시 통행료 부과 이후 악화되지 않았고 기존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적인 영향 분석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